네, 정치 상황, 정치 이슈를 끝까지 쫓아가서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조차가 파헤친다. 오늘 이 시간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님,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두 분 뭐 이제 다음 주 대선이기 때문에 또 내일 사전투표 시작되고요. 그래서 대선 이야기 쭉쭉 나눠볼 텐데 어제 3차 TV 토론 대회를 보고 나서 참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그 TV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뭐 TV 토론 내내 좀 네거티브로 좀 일관하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헌의 문제도 다루고 정치 개혁의 문제도 다루기 때문에 다른 두 번의 토론은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네. 마지막 토론만큼은 그래도 할 이야기들이 많을 거다. 그래서 대단히 생산적인 좀 토론이 될 거다 했는데 네. 저는 그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한 후보는 저는 이재명 후보밖에 없었다. 그다음에 권영국 후보도 굉장히 좀 노력한 측면이 있고. 예. 그런데 나머지 두 후보는 정말 네거티브로 그냥 일관하는 모습들을 보고 꼭 그래서 됐나 하는 대단히 좀 국민으로서의 아쉬움, 특히 또 정치학자로서 정치개혁과 개헌에 관한 후보들의 입장을 좀 기대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좀 아쉬웠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준석 후보가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정말 그 말을 들을 때 미간이 찡그리지게 만드는 그런 혐오 발언을 가까운 해서는 안 되는 발언들을 그 모든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한 걸 보고 정말 경악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 개혁이라든지 한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국이 안고 그렇죠. 있는 문제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토론해 주기를 바랐는데 마지막 토론에서 오히려 앞에 있는 두 번보다도 훨씬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결국 토론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 네. 그러게 관련 정책보다는 상호 비방에 더 집중했던 토론인 것 같아서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았는데, 근데 이제 TV 토론에서 어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HMM은 부산으로 반드시 가게 된다.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또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근데 이제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뭐 다른 의견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예. 뭐 지분을 정부가 많이 갖고 있긴 한데 그래도 다른 이제 사적인 어떤 투입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부산은 그동안 정치권에 의해서 굉장히 고문을 당해온 상태 아닙니까?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뭐 산업은행이 필요하다,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해야 된다는 이 모든 문제들이 뭐 산업은행은 이제 흘러간 것처럼 돼 있고 가덕신공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기 개항이 어렵다는 얘기가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좀 약속을 지켜주는 그런 명확한 발언을 하면은 아마 본인이 원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아쉽죠. 예. 저는 뭐 산업은행 이전은 법률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어떤 지역을 옮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또 그 옮겨짐을 당하는 지역이었어요. 반발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HMM 본사 이전은 HMM이라고 하는 회사가 기본적으로 한 60% 정도가 한국해양진흥공사하고 그다음에 산업은행이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위만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상황은 맞긴 하고요.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노조가 반발하는 경우 이제 인적인 그런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노조가 아직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지만 노조가 조금 적극적인 그런 찬성 의사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뭐 굉장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는 싶습니다. 네. 저는 청취자분들께 한번 좀 같이 짚어보고 싶은 말씀이 예.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 사실은 조금 무리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간절하게 요구한 건지 왜 그러냐면 산업은행은 기업과의 관계를 다루는 은행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기업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 부산은 이제 그 기업은행을 데리고 옴으로써 산업을 데리고 옴으로써 기업을 옮기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보다는 HMM 같은 경우에는 부산은 어차피 해양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훨씬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는 대신에 꼭 해달라는 얘기죠. 누가 되든지 간에. 저는 HMM이 훨씬 좀 현금에 가깝다. 왜냐하면 거기는 본사 임직원 다 포함하면 한 1,700~800명 되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해수하고 오면 저는 뭐 인적인 그 수치면에서도 거의 뭐 산업은행 이전 효과가 거의 다를 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예. 자, 이렇게 어제 TV 토론회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
지금 가장 또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일단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예. 정말 괴롭습니다. 조 교수한테 왜냐하면 여쭤볼까요?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불과 하루 전에도 그죠. 손가락 자르겠다고 네네. 손가락 잘린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 나오 바로 표정 하나 변함없이 그냥 안 하셨어요. 가서. 그죠. 그치. 손가락 멀쩡하시더라고요. 예, 예. 네. 저는 그거 지켜보면서 야 이준석 후보하고 지금 김문수 후보 단일화도 정말 마지막에 이런 걱정의 순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특히 3차 토론의 어떤 반응들이 이준석 후보한테 좀 그런 극혐 발언으로 인해서 조금 안 좋게 돌아가고 이러면 이준석 후보가 과연 끝까지 레이스를 갈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한 약간의 마지막 그것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예. 면으로 봐서는 단일화는 이미 물 건너 간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도 많은 전문가들이 네. 아직도 60, 70%의 가능성은 단일화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 헷갈리는데 예.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단일화는 물 건너간 건 맞다. 마지막 저도, 결단 이런 그런- 것들이 아마 작동할 그러니까 가능성은 보편적으로 있다. 생각했을 때는 네. 일단 물 건너간 건 그럼요. 맞지만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지금까지 해온 그런 발언이나 태도라든지 또는 그 이준석 후보를 밀고 있는 10% 가까운 그런 숫자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죠 또 아까 정치판이라고 하는 건 모르긴 한데 만약에 단일화를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에 대하여서 차차기적으로 갖고 있던 그런 기대감이 과연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좀 이게 먼 얘기긴 하지만 예. 예. 그러면 그런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일단 예. 내일이 사전 투표 시작되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 안에 다 결정나는 겁니다. 사전 투표 그렇겠지. 지나가고 나서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죠. 예. 그러면 진짜 만약에 이 단일화가 성사됐다면 판세가 뒤집힐 가능성은 보십니까? 저는 예.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예. 조 교수님하고 전적으로 예. 동의합니다. 이미 이 선거판은 상당 부분 저는 되게 대단히 큰 근육이 이미 결정이 좀 된 상태고 왜냐하면 이 12.3 개업 내란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 자체가 지금 이 대선판을 만드는 거고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큰 근육의 커다란 변화가 없는 이상은 저는 판세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하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작은 지지율의 변동 이 예, 정도는 예. 충분히 기대는 해볼 수 있겠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도 혹은 중도 보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특히 중도에 있는 분들은 이준석이기 때문에 찍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만 이준석이 아닌 같은 경우에는 그 표가 간다고 장담 못하죠. 저는 근데 어제 이준석 후보의 어떤 극혐 발언으로 인해서 이준석 후보는 다시 자기가 파놓은 프레임에 다시 갇혔다 그렇게 봅니다. 적어도 뭐 펜코류의 그런 진짜 극혐 사이트에 있는 예. 2030의 일부 청년들이나 뭐 잘했다고 박수치지 누가 박수치겠습니까? 그러게요. 자 이렇게 이제 단일화 이슈를 좀 짚어봤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요청 받았다가 지금 단일화 해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입장이 돼 있어서 이것도 지금 오늘 중에 어떻게 될지 좀 결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괴물 독재 국가 출연을 맡고 새로운 희망의 제7공화국을 준비하는 데 합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와 국민의힘의 공동정부 구성 발표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근데 이게 대선에 어떤 영향을 항상 미칠지. 이제 그런 그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하는 게 통합을 이야기하거든요. 네네. 예. 내가 좌쪽에 혹은 우쪽에 있었지만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아마 그거를 고지고대로 받는다든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또 다른 그냥 한덕수의 탄생이다. 뭐 그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일갈하시네요, 진짜. 한마디로. 그냥 또 다른 한덕수의 탄생, 어나들 한덕수다.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고 저는 정말 그래도 한덕수 지금 전 국무총리가 보였던 거는 관료로서 그런 행동들을 보인 거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수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도 있는데 대단한 정치인은 아니었습니까? 저는 정치인이 이런 방식의 12.3 개업 내란에 대한 태도 변화를 이렇게 보인다. 저는 그건 뭐 용서할 수가 아마 없을 거다. 민주당 입장에서. 벌써 이제 민주당에 원래 이낙연계 친문계가 이낙연계를 안고 있었잖아요. 지금 뭐 거의 결별하기 위해서 사이제 같은 데서도 강제 탈퇴시키고 하는 그런 조치들을 하는 거 보면 이낙연은 이제 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자, 이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늘부터 실시되는 대선 여론조사는 투표 마감 시점인 다음 달 3일 오후 6시까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데에 이 블랙아웃 기간 중에 판세가 변할 가능성 그리고 이 블랙아웃이 어느 후보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이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그
이 여론조사는 우리 차 교수님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전에 그 시점 전에 조사가 된 거는 아직 좀 발표 안 된 게 남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건 예. 발표가 가능하죠. 발표해도 돼요? 네네네. 네네.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정리를. 저는 기본적으로 블랙아웃을 이거 왜 설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설정한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주일이라는 기간 너무 길다 그래요. 너무 길죠. 한 너무 2, 3일 길죠. 정도 마지막 뭐 어떤 마타도나 이런 것들을 염려해서 뭐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있는데 너무 길다. 예. 저는 그래서 이 제도는 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블랙아웃 기간에 누가 유리할까 이걸 예측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블랙아웃 기간에 쫓아오는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심한 네거티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심한 네거티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 뭔가를 대받아치고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또 그렇게 분위기를 바꾼들 네. 여론조사가 공표가 안 되기 때문에 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소재가 명확하냐 이 문제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뭐 거의 유불리를 따지자면 저는 그래도 조금 쫓아가는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데 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블랙아웃 기간에 어떤 것들이 지금 적어도 이 대선판에서는 네. 저는 판세를 바꿀 요소는 뭐 거의 제로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뭐 집계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투표율 같아요. 예. 투표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을 지지하는데 강력한 지지가 아니고 이쪽을 찍어볼까 하던 분들이 그분들이 아이고 막 안 갈란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우리 경상도 말로 예, 말이죠. 예, 예. 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오히려 투표를 제고하는 쪽에 언론도 신경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자기의 표를 충분히 발표하는 예. 그런 것들을 언론이 좀 신경을 써달라 이런 얘기를 거꾸로 하고 싶어요. 네. 그렇지. 자, 내일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표심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양 진영 간의 표 결집 현상 이거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표결집은 갈수록 더 일어날 수밖에 없다. 블랙아웃 기간이어서 얼마만큼 표심이 결집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는 없지만은 네. 저는 조금씩 이 결정을 좀 미루었던 무당층들이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간의 움직임은 제가 볼 때는 그 이전에 네. 한 2주 전보다는 훨씬 더 적다. 이미 많은 표들은 다 저는 결정이 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결집을 강화하더라도 그 결집의 강화 효과가 그닥 크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연장선인데 아마 각 후보들이 가장 애를 쓸 거는 나에게 마음을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투표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내 표로 끌어들일 거냐 네. 하는 쪽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2030 무당층 표는 또 어디로 향할까 예? 2030 무당평등. 예. 2030은 지금 많이 이제 뭐 이준석 효과를 좀 보고 있어서 그쪽으로 이준석 표로 몰리고 있는 거는 명확하게 사실이긴 한데 저는 뭐 이번 1, 2, 3차 토론회를 통해서 이준석 후보가 저는 좀 현금을 많이 깎아먹었을 가능성이 많다. 특히 3차 같은 토론회에서 정말 이런 토론을 보고도 2030이 그대로 이준석 효과에 기대면서 편성을 할까? 저는 좀 상당히 고민하거나 아니면 정말 2030에서 아예 투표를 포기하는 예. 그런 사태들이 조금 속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대 이제 우리가 선거 투표 때 볼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그 선거전에서 소위 구세대가 보였던 그런 것과는 다른 네. 이준석만의 좀 뭔가 산뜻하고 정책 중심이고 네. 이런 것들을 1, 2차 그 전까지 보고 이렇게 해서 기대를 했는데 이제 3차 같은 경우에는 발언을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정책보다는 네거티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구세대를 닮아가는 건가? 저는 이런 구세대보다 것들이, 더하다. 오히려 더 지략적으로 더 그런 것들을 방법론으로 채택을 한 건가? 이런 좀 안 좋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긴 했어요. 저는 진짜 네. 그래도 한국 정치의 미래는 이준석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왔고 상당히 합리적 보수로서 뭔가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한국 정치 지형을 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어제부로 그 기대는 그냥 접었다. 이분은 정말 구시대보다 더 구시대 인물의 온 영혼을 담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좀 가능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의 새로운 빌런이 나타났다. 근데 굳이 그런 토론회에서 그런 발언을 왜 했을까요? 자극적인 마지막 쫓기는 후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자극적인 카드를 사실은 던진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저는 그 계산을 아마 지금도 하고 웃고 계실지도 몰라요. 본인은 아마 자기한테 취해가지고 그죠? 내가 정말 제대로 건드렸어. 이제 표는 쏟아질 거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 한국 정치의 한국의 유권자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한 사람의
놀아날 그런 유권자들은 없다.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 굉장히 오산인 게 이준석에게 표를 주려고 했던 거는 단순히 MZ라든지 그런 세대라기보다도 뭔가 달라진 네. 뭔가 다른 모습의 정치인을 보고자 했거든요. 근데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도대체 어떤 계산을 한 거지? 정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치밀한 작전과 계산이 필요한 건데 예.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네. 그죠. 자, 이 와중에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움직임도 살펴보고 싶습니다. 김문수 대선 후보 지원에 나섰는데 이게 뭐 단순한 지원 유세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의미가 좀 담겨 있는 행보일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도 저는 김문수라는 이름을 내걸었다는 건 상당한 정향적인 태도 변화라고 그렇죠. 보긴 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진짜 김문수라는 이름을 지우기 위해서 노력한 현장이 보이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국민의힘 유세 현장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여전히 김문수와 한동훈이 같이 연호되고 있거나 네. 혹은 김문수보다는 한동훈이 더 많이 연호되는 저는 그 지지층의 팬덤이 네. 너무 강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의힘 저는 선거운동을 조금 방해하는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예, 저는 예. 그런 것들이 너무도 많이 보이더라. 예. 그래서 남은 이제 뭐 그 일주일의 기간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김문수 후보에 대한 자기의 어떤 로열티는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왜냐하면 같은 당 사람이잖아요. 같은 당 예. 사람이 같은 당 대통령 후보를 미는 건 너무 인지상정인데 예. 이 인지상정을 안 하고 자기의 제가 볼 때 당권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이 대선 공간을 활용한다는 거는 좀 이기적인 거죠. 예. 저는 그 전 세계 나라의 국민들 가운데서 이런 선거와 관련되는 정치 관련되는 시험을 친다고 그러면 우리 한국인들이 아마 1등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죠. 예. 한동훈 전 대표가 현재 보이고 있는 행태가 과연 무엇을 위한 거냐면 자기의 미래를 위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나 우리 한국의 국민들은 다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럼에도 거기에다가 얹어서 이제 당 후보가 당선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건 맞지만은 두 개의 목표가 같이 가고 있는 거죠. 네. 예.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유세를 포기를 했어요. 지금은 조금씩 하고 계시지만 네, 네. 이런 현상이 있기가 어려운 거죠. 그만큼 유세장에서 단합된 힘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있다는 있는 거죠. 이런 행보에 대해서 친윤계에서는 한 전 대표를 비난하는 등 좀 이런 행보를 견제하는 모양새일까요? 근데 그게 정말 예. 우습지 않습니까? 뭉쳐도 지금 현재 1위를 따라가야 되는 입장인데 계속해서 적전 분열의 그런 말과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그 정상적인 정당으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 각계 전투를 벌려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재와 같은 물론 아직은 여론조사의 결과이긴 하지만 현재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의 뒤에는 친윤계가 버티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친윤계가 갖고 있는 권성동 지금 권영세 뭐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다른 건 다 돼도 한동훈이 와서 당권 잡는 걸 못 보겠다. 이게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길을 쓰고 어떻게 보면 공당의 대통령 후보가 모든 자존심 다 버리고 이준석 후보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이 전 대표 측하고 네. 같이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 네. 정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어디에서 권력을 잡게 되면은 그 반대쪽에 있었고 기존에 있었던 쪽은 물갈이가 되거든요. 정치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특히 이제 지방선거나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가 어떤 다음에 선거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는 가장 걱정하는 거죠. 네, 네. 자,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란영 씨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행보가 지금 왕성한데 이걸 두고 좀 어떻게 두 분은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설란영 씨는 되게 적극적인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노조위원장도 하셨고 예, 예. 노동원대도 투신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되게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자기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설란영 씨가 자꾸 제가 볼 땐 나서는 이유는 그 대극에 있는 김혜경 씨하고의 어떤 뭔가 대조 이런 비교되는 것들을 효과죠. 만들어내고 싶은 건데 저는 그 작전이 과연 성공했을까? 저는 실패에 가깝다. 왜냐하면 설란영 씨가 저렇게 나와서 앞에 적극적으로 끌어가는 모습을 보면 일반 유권자들이 그래 김혜경은 뭐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반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거 설란용 김건희랑 비슷하네. 그렇죠. 예. 이 생각을 갖게 되기 시작하면 그건 마이너스인 겁니다. 저는 지금 그런 마이너스 효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설란용이 저 두면 또 제2의 김건희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건 나쁘지는 않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역프레임에 쓰일 가능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면서 조금 행보를 가져갈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그 유형은 전혀 반대죠. 네. 한쪽은 이제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이고 이분은 이제 사회운동이기 네. 때문에 다르긴 해도 보는 시각에서는 예. 어차피 힘을 가지고서 그런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돈의 힘이건 아니면은 어떤 사회적인 운동의 힘이건 간에 하면은 관여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두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가 결정이 될 겁니다. 저는 후보 두 자신이. 사람을 네. 앞에 나서서 토론을 하자 이런 아이디어는 정말 어이가 없는 아이디어인 겁니다. 네, 네. 근데 뭐 상대방에게 그죠 공격할 거리가 많다라고 예. 생각하는 쪽에서 이제 그런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성사되지도 않을 거고요. 네. 네. 예. 예, 또 다른 이슈가 또 김문수 후보가 친윤계 윤상현 의원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의도가 뭐라고 보실까요? 의도를 떠나서 예. 그만큼 급하신 거예요. 예. 그만큼 급하다. 모든 것 다 투입해서 한동훈 어떻게든 막아내고 그다음에 표를 최대한 결집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그거 이 표의 결집 예. 제가 볼 때는 얻는 표의 수치가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이 당선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다음 전당대회에서 내가 이만큼 그래도 득표는 했어. 그러니까 나 당대표로 보내줘.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소재가 된다는 측면에서 전력 투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좀 그렇게 좋게 평가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자기 소신이 없이 오로지 여의도에 좀 더 머무르기 위하여서 네. 네. 이런 새로운 게 나타나면 거기 가서 아부하고 저기 가서 아부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걸 해오면서 실제로 한 건 별로 없는 그런 정치인이 가장 불필요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예. 자, 저 뭐 이 상황 두고서 조경태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임명한 것과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임명 철회 촉구했었는데, 네, 이 부분 좀 짚어드렸고 대선 공약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헌법 개정, 노동 정책, 연금 개혁까지 정말 짧은 시간에 다양한 공약들, 많은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약 중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라는 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국회의원 임기 중에 문제가 있으면 국민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건데 이 후보의 공약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뭐 가장 강력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건 근데 정치학계에서도 여러 정치 개혁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수차례 이야기해 왔어요. 그런데 조금은 극단적인 그런 제도여서 그리고 부작용도 조금 예상되는 제도여서 좀 조심해 왔는데 예. 이번에 이제 카드를 꺼낸 거는 그만큼 저는 뭐 어떻게든 국회에 대한 국민적 통제 이런 것들을 조금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표현하신 건데 저는 현실적으로는 제도화하기는 굉장히 좀 민주당이 171석을 갖고 있지만 어려울 거다.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한 게 이 국회의원으로 뽑아놓은 분들이 네. 여의도에만 머물면서 자기에게 다음에 공천 줄 사람을 열심히 찾으면서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지역구를 챙기면서 동시에 국가적인 소재 안건도 챙겨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인 국회의원 별로 많지 않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이제 그런 것들이 국민들 속에 있는 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부분을 건드리려고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만약에 제도화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섬세하게 해야 될 겁니다. 저는 만약에 제도화된다면 대박이다. 우리 한국 정치에서는. 그런데 되기가 어려운 건데 되게 되면 저는 정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좀 있지만 거꾸로 말하자면은 저는 오히려 언제든지 국민에게 나갈 수 있는 국회의원이 최소한 눈치는 볼 거다. 예. 지금처럼 이렇게 파행의 정치, 독단의 정치를 국회 안에서는 할 수는 없을 거다. 왜냐하면 내가 언젠가는 불려나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극단적인 투쟁들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뭔가 조금 우리 중도적인 틀을 좀 만드는데도 제도적으로 활용은 가능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 방향으로 예를 들어 왼쪽으로 계속 오다가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겁내지 말고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니면 또 돌아오거나 중간으로 가면 예. 되니까. 네, 네. 예. 자, 그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의 권한을 줄이겠다는 건데 이 부분 또 살펴주신다면요? 뭐 이것도 뭐 많이 이야기된 건인데 이건 예, 잘 예. 안 되는 이유가 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을 왜 보호하는지 이분들이 좋아서 보호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독재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불체포 특권을 허용 안 하면 국회의원들은 마음대로 인신구속하고 하는 사례들 그래서 국회가 마비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네네. 저는 그 부작용만 충분히 저는 뭔가 커버할 수 있으면 가능은 하다고 봐요. 그런데 예. 아마 그 부작용을 커버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거다 않을 이것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회기 중에 불체포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네, 회기 아닐 때는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국회의원 끝나면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 말한 것만큼 그렇게는 중대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준석 후보가 여가부 통일부 폐지, 구연금, 신연금 분리 공약 이런 것들을 내걸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짧게 이번은 한번. 뭐 여가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렇고 갈라치기 하고 있다. 신연금, 구연금도 완전히 젊은 세대들과 그 위에 있는 그죠, 세대들을 그죠. 완전히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아 이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 부모 세대와 아들 예. 자녀 세대로 연결되어 있는 세대예요. 예. 같은 가계를 형성해요. 거기다가 또 갈라치기를 합니까? 야, 좀 이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우리가 내는 돈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남는 게 없지 않느냐는 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위에 분들이 네. 잘 사시면 네, 밑에 네. 분들이 자녀가 봉양의 의무를 덜해도 되는 거예요. 부양의 의무를. 그거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잘해가지고 정책을 잘해가지고 국민 전체가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어야죠. 네. 맞습니다.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뭐 유쾌한 느낌보다는 좀 얼굴 찌푸리게 되고 얼굴도 좀 붉어지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또 내일 사전 투표니까 두 분도 내일 사전 투표 하시겠네요. 예, 저는 뭐 할 생각입니다. 예, 해야죠.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오늘도 일교차가 아침 저녁으로 다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예,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갈차짐의 18,682회 김진수. 저는 서정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내일도 들으러 오이소.